예, 오늘 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진주에 와서 정말 인상적인 게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공룡의 발자국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백악기 공룡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룡이 살았을지 이런 발자국들을 보면 어떤 이 지구에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인류가 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주에서는 그 1억 년을 볼 수 있는 발자국부터 시작하지 않나. 인류의 발자국도 있겠죠. 그래서 진주 정천면에 백악기 공룡 인용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분필인가요? 이렇게 칠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를 이렇게 공룡의 놀이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화된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룡들이 있었고,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하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원조상이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서 여기 진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 이제 지나서 조금 더웠었는데, 남극 대륙인데요. 남극에 보면은 빨간 건가요? 예. 여기가 이제 보스토크라고 하는 기지가 있어요. 우리 세종 기지도 이쯤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진출을 해 있는데, 보스토크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얼음을 뚫습니다. 그래서 얼음 기둥을 이렇게 쭉 뚫는 거예요. 한 3,600m 정도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 기둥을 가지고 뭐 하냐면 기후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얼음 기둥을 쫙 뽑습니다. 뽑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 안에서 인류가 살았던 어떤 환경들을 그러니까 이제 42만 년이 나왔는데 42만 년 동안에 아래쪽은 온도가 낮으니까 빙하기입니다. 빙하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간빙기가 됩니다. 이렇게 간빙기.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 간빙기에 살고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간빙기고 여기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약 13만 년 정도가 되고 여기는 조금 한 10만 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10만 년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만 년 전이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동아시아인데요. 1만 4천 년 전까지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파란 이제 하늘색 있잖아요.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1만 4천 년 전에도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이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44m에서 22m, 100m 안쪽으로 이 대륙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약 14,000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육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바다, 이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다. 한자로는 열육되어 있었다.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본 열도로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중국으로도 여기 산둥반도로도 그냥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땅은 수면이 잠기고 서해안에 넓은 갯벌이 형성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은 땅이라고 하는 갯벌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 갯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갯벌을 갖다가 5대 갯벌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서해안에는 날류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과 미생물이 풍부하게 사는 그 갯벌이 형성이 됐는데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미국 동부,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서해 갯벌을 쳐준다는 거죠. 세계 5대 갯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여기 보면 아시아 3대 축제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보령 머드 축제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보령 밑에 서천이 있잖아요. 서천을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옵니다. 철새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요. 그랬어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13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이 제주 화산섬하고 한국의 갯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서해 갯벌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습지가 생기면서 여기 뭐가 되면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문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명이 싹텄다는 곳이 바로 이 요하지방이다. 요하강이 있죠. 그래서 요하지방인데 살기 좋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때는 지금은 여기 사막이 있지만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의 온도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아마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홍산문화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만리장성의 바깥에서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조상, 한국인의 조상이 살던 곳에서 이 황하 문명, 4대 문명 또는 중국 문명이라고 여기보다 1000년에서 3000년 정도 더 오래된 그런 문화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홍산문화 또는 요하문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 전체를 광의에 확대해서 보면 이거 홍산문화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이 홍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따로 이제 홍산문화라고 협의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요. 소화선 문화, 흑룡화에서 이제 9000년 전의 문화, 그 다음에 흑룡화 사해 8000년 전의 문화, 6000년 쭉 해서 홍산 문화 5500년, 그리고 하가전 문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의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그러니까 9000년에서 4000년까지의 그 문화를 아우르는 홍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산 문화는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최고는 이제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가장 빠른 곳보다도 1000년이 앞서며 황하 문명보다 2500년이 앞선다. 제5의 문명 발상지가 발생해서 사실상 제1의 문명 발상지임을 외치고 있다. 세계사가 다시 쓰여져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 있지만 4대 문명, 여기 이제 황하 문명을 이제 중국 문명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요하 문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 문명이라고 지칭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동아시아 공통 문명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장 오래된 요하 문명인데 한민족의 시원일까 과연. 근데 이 홍산 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적석총이 있고요, 피라밋이 있고, 고인돌이 있고, 옥기거리, 보고,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안각화, 천재문화 쭉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홍산문화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대한사랑에서 뭐 강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산문화만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요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희대 교수는 홍산문화는 고조선 이전 문화다, 선대문화. 하가전, 우리가 아까 나왔던 하가전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원길, 몽골학회 부회장은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기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아예 보여들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라 넬슨이라고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사라 넬슨 교수는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라 교수가 있죠. 우시라 교수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었고 이것을 증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라 교수가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A자 문화재가 있었다, 여기는.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반도 쪽과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요하 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 노선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물이. 그래서
세석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옥결, 골봉 문화, 뭐 각종 돌무덤, 적석총, 치를 갖춘 석성,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을 이형구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요하뿐만 아니라 요동반도 한반도를 이루는 발해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발해연안 벨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책도 이렇게 썼죠.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발해연안이 여기가 발해잖아요. 여기가 발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제 대진국, 고구려를 이어서 대진국이 있었는데 대진국을 중국에서 당나라가 발해라고 불렀죠. 발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밝은 해다, 광명의 어떤 바다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발해니까 발해 연안의 문명이다라고 해서 그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진주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뭐 오시라 교수 때 얘기했지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토기만 갖다 놨는데요. 이게 아까 보시면 홍산문화에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해 문화가 있었는데 사해 유지박물관에 빗살무늬 토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해라는 것은 중국말로 이제 차하이 이렇게 중국어로 흑룡화라고 하는 흰룡화 이렇게 이제 흑룡화, 사해 그리고 고성의 이 빗살무늬 토기가 같은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원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황하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오래된 게요. 여기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고산이식 토기라고 해서 13,000년 전입니다. 13,000년 전. 토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빗살무늬 토기가 8,000년 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만주까지 쭉 해서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다면 일로 가잖아요. 6,000년, 5,000년, 4,000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래된 곳으로부터 수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회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뭐냐면 이 빗살무늬 토기는 최초의 한류다 이렇게까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어떤 이동 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주인공도 바로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가시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세계 6대 박물관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석기관에 보면 이게 빗살무늬 토기 있고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서 가이드를 많이 했는데 한 10번 정도 와보니까 그때 알게 된 게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 여기 이제 이게 귀걸이에요. 옥으로 된 귀걸이인데 고성 문암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홍산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산문화 요하문명에 흑룡화 사해 옥기가 있는데 이걸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유일하게 홍산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전시 자리 앞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홍산문화 요하문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흑룡화 사해에서 발견된 옥기의 재질이 이제 여기 압록강의 수암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쓴다. 여기도 그걸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지역이 서로 단일 문화권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옥 귀걸이에요. 귀걸이. 예전에는 귀를 뚫지 않고요. 귀에다 꼈습니다. 귀에다 끼는 그런 옥결이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게 수암이라고 하는 곳에 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 뭐 춘천옥도 있잖아요. 이제 수암옥을 갖다 썼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흑룡화 사해 그리고 수암이 같은 동일한 문화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빗살무늬 토기와 더불어서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을 왜 이제 얘기하면 아래쪽으로 가면은 사천이 있잖아요. 저기 진주 아래쪽으로. 예, 그러면 사천이 있는데 사천에도 똑같은 이 옥 귀걸이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아래쪽까지도 동일 문화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다 이제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다. 발해연한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우르는 곳을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신시라고 하는 신시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신시 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있었고 1565년을 이렇게 지속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시 배달에서 이어져 온 게 바로 단군조선이잖아요. 이 단군조선은 이 윤례현 교수님이 그린 지도예요. 그리고 윤례현 교수님의 제자인
박선희 교수님이 본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비파형 동공과 고인도를 기반으로 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청동 단추예요. 옛날 청도 썼는데 청동 단추를 썼습니다. 청동 단추를 썼는데 그걸 보더라도 뭐냐면은 똑같이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조선이다, 단군조선이라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진주, 한반도 남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관한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 문명이다 또는 고조선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이 있잖아요. 네,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비파형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고인돌인데, 고인돌하고 이것이 이 유물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주도까지 있다. 비파형 동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하나의 강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표지 유물, 대표 유물이라는 거예요. 탁자식 고인돌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자식인데, 탁자식으로 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갖다가 가두려고 하는, 좀 더 좁히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아이고, 이거는 옛날 거라서. 전남 여수에도 보면은 국내 최대의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는 여수 오림동 암각하에 보면 돌 단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비파형 동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단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진 거 앞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비파형 동검이 제례의 수단으로 쓰였다. 물론 이게 무기로도 쓰였는데, 이게 죽고 나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이 무기 자체를 이렇게 상징화, 신성화해서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걸 쓰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이런 동검 자체를 가지고 뭔가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4만 개에서 4만 5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많이 27m의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형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인돌 중에서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해서 이걸 다 옮겨버렸죠.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제천 유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천을 할 때 보면 천원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듯이 하늘의 재를 올리는 곳은 원형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27m라고 합니다. 진주시 초정동 일대에 있었는데 이걸 옮겼다라고 하죠. 이게 옮겨놓은 건지는 저는 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2015년에 사진을 보니까 요게 그거고요. 옮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방형이 있습니다. 천원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예로부터 이런 사고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인돌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형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주 초당동 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진주에도 고인돌이 있더라.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고인돌이 있습니다. 4만 5천 개가 있는데 진주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고인돌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60%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인돌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전라도라든지 한반도 남부잖아요. 2만 개, 3만 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고조선이 강력이 당연히 돼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1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배달의 민족이다 또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 고조선의 영역에 단군 조선이니까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군의 자손의 맥을 끊는 일제 식민사학자, 관변학자들이 있었죠. 이만희 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 류인데,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북방 퉁구스계의 신화이기 때문에 남쪽의 한민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가 얘기하면 기가 찰 노릇이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러한 연구 결과로 한반도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키는 동시에 일선동조를 영합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북부와 남부를 갖다 분단을 시킨 다음에 한반도 남부는 일본 열도와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했던 것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죠. 1920년에 이제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야, 뭐 20만 번이나 막 불태우고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했는데 우리 사설 없애버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국사교육 지침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지침과 교과서죠. 교과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단군 조선이죠. 고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의 북부를, 북부만, 남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제시대가 지나서 광복을 하고 학계가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거를 다시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대로죠. 2002년 전에는 이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뭔가 고조선이 큰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연두색 부분은요,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했어요. 동이족의 분포 지역. 여기 뭐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지나버리면서 뭐냐면 이걸 걷어버렸죠.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동이족 분포도라고 하는 것이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졌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원래 뭐 이것도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이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동이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약간 안심한 면이 있었죠. 근데 고조선의 세력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 남부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제 진국이다 여기가 뭐 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한반도 북부까지만이 고조선으로 지금 만들어놨고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가 고조선이고 여기는 진국이야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고조선의 지도는 여기는 진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조선의 영역은 저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춘천 중도에서 고조선으로부터 해가지고 고인돌하고 굉장히 전 세계를 대표할 만한 유물 유적들이 나왔는데 그거 고조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춘천이 있어도 고조선 영역을 위로 올려버렸으니까 거기 고조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제가 이렇게 그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북방 퉁구스의 신하야 라고 하면서 단군 신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남쪽은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했다 그래서 한사군을 세웠다. 한나라의 식민지가 420년 동안 지속이 됐고 남쪽은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여기 들어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식민사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지금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학계도 이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는 뭐 이렇게 써놓기도 했네요. 여기 이제 육가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야의 지역에 있고 가야 유물도 나오지만 크게 이렇게 어필은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 가야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가야의 중심에 이 진주가 있습니다. 유물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임진왜란 이제 제가 이제 박물관을 가보니까 진주 국립박물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9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였다. 7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논계 비서 앞에서 한번 갔다 왔다는 인증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진주성에서 이렇게 막아섰잖아요.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한번 대피한 일본군은 진주를 빼앗으려고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1992년 11월 8일 음력 10월 5일 일본의 2만 대군이 진주성으로 쳐들어왔으나 김시민은 고을 안에 사는 백성은 전부 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여자는 모두 남장하게 하여서 조직된 3,500명, 4,000명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 7,000명까지 이렇게 보이게끔 했다. 여자는 남장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성을 철통같이 지키며 7일간의 격전 끝에 일본군을 물리쳤다. 김시민이 적의 총탄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전사를 했지만 경상우도를 보존하고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주 대첩이 있었고 그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김시민 조선의 3,800명 그리고 일본의 3만 명의 8대1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밖에서는 의병장 곽지호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진주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김시민도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목사를 발음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쿠소의 머리를 처단하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모쿠소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곽재우도 그런 어떤 목사도 진주 목사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재우 등이 김시민 장군을 도와서 적의 벽을 공격 교란시켰다. 진주 국립박물관에 비가 오는 가운데 찍어가지고 이제 현자 총통을 주로 그때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장손, 화포장이었던 이장손이 발명한 귀신폭탄이라고 하는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철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시한폭탄 같은 거죠. 던지고 나서 몇 초 후에 뻥 하고 터지면서 수십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경주성 전투, 진주성 대첩 등에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던지려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던지려고 하는데요. 목사, 김시민 목사는 성의 비격진철례와 진력포 그리고 큰 바위돌들을 모아서 적의 접근을 막았다. 적이 몰려오자 진철례와 진력포를 터뜨리고 큰 돌멩이, 불로 달군 쇠붙이를 던지기도 하고 끓는 물을 퍼붓기도 하고, 모두가 같이 움직여서 외적들을 죽여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비격진철례에 맞아 넘어져 죽은 시체가 수도 없이 쌓였다라고 학봉 김성일 그 학봉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진주 국립박물관에 가보니까 이게 외성들이에요. 외성들. 정유재란때 많이 쌓았죠. 근데 이 임진왜란에서 7년 동안 해서 정유재란까지 있었는데, 왜 정유재란 때 일본이 유독 조선 남부에 집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남부에 집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성을 쌓고 여기를 지키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임진왜란의 전문가 나가토 히토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유재란기의 일본의 군사행동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남부의 제압 영토 확보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고토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서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신공황후가 4세기부터 6세기 200년 동안 정벌을 해서 다스렸다는 그게 있으니 우리가 다시 고토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세기에서 6세기 야마토베가 한반도의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서기 일본부 관련 기술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고토로 인식하던 한반도 남부를 정유재란 동안 확보해서 신리를 챙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을 챙기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곳을 자기네 땅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고토 회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망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해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한다는 침략적인 팽창론으로서 메이지 유신 때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이 정한론의 스승이라고 할까요? 정한론의 주창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해서 뭐 아베 스승이죠. 아베가 아주 항상 이렇게 공경하는 이 요시다 쇼인인데, 요시다 쇼인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국력을 빌려서 조선을 먼저 쳐라. 조선을 치고 만주를 치고 그리고 진화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선을 1순위로 이렇게 쳐야 된다. 정한론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에게 배웠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테라우치 마사다케, 전부 다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맨 처음에 그런 어떤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 그 다음에 초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요시다 쇼인에게 직접 이러한 이론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이에요, 스승.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의 그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한 권 있잖아요. 이 책이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 쇼인의 외정론, 바깥을 쳐야 된다는 거죠. 외정론은 일본서기에서 출발한다. 신공황후의 사만 정벌, 임나일본부를 담고 있다. 왜곡과 과장, 허구와 가설들이다. 그는 일본서기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한 제일 먼저 책이 이렇게 임나일본부 설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사적 이용에 침략 이론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갖다가 여기 임나라고 써있잖아요. 가야, 임나야 동일시하는 겁니다.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일본 서기에 있다 이거죠. 일본 서기에 보면 신공황후 9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신공황후가 직접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무릎 꿇으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도 굴복하겠습니다.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그리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 먹어치웠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거는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건데, 일본서기에 보면 신라 왕은 두려워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서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두 왕은 신라가 지도와 호적을 거두어 일본국에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군세를 엿보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서 황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스스로 제후국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직할지인 미야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만이다. 이것이 바로 사만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록, 사만 정벌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화폐를 그래서 만들어서 신공황후를 기리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이 신공황후의 사만 정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이잖아요. 이거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보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굴욕적으로 도장을 찍는 장면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너희가 소원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면서 신공황후, 그리고 옆에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임진왜란때 내가 거기를 이제 수복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진정이 드디어 사만을 정복했구나 라고 하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짓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얘가 이제 일제가 강제 합병을 하면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임나 지도다. 임나는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 지도가 뭐 어떻게 이 영역이 조금 다를지언정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진주가 여기 있습니다. 진주가 거의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있죠. 그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 가야가 있잖아요. 아라가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창녕이라든지 대가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가야라고 하는 걸 전부 임나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임나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주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도 다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제가 일본 역사 교과서를 보려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단군을 아까 신하시 했잖아요. 그래서 북부 남부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한사군이 이제 한나라가 식민지를 세웠는데 420년이죠.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400년 동안 있었고 한반도 남부는 이거를 이어서 4세기에서 6세기 동안에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이어져요. 아까 보시면 신공황후 9년조라고 했죠. 9년조를 갖다가 그네들 일본서기는 이게 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서 삼국사기하고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니까 120년을 올립니다. 그래서 329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식민지로 한 600년이 있은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식민지였을 때 우리가 발전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다. 이게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래서 420년간 한사군이 있었고 임나일본부가 200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20년간 한나라 식민지가 있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식민사학자들을 계승하여 해방 이후에 어떤 역사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병도 박사잖아요. 이병도는 이렇게 국사 교과서입니다. 이병도 국사 교과서예요. 이게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일조각에서 나왔는데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다.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 존속을 하면서 발전시켜줬다, 문명화시켜줬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병도 때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2021년이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요.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낭랑 이렇게 써있죠. 낭랑 대방 이렇게 써있는데 한나라의 식민지 4개 중에서 낭랑이라고 하는 핵심 치수가 있는데 그게 평양 대동강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놓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연대표가 있는데 연대표에는 뭘 적냐면은 시간, 여기는 공간이죠. 시간은 뭐냐면은 108년부터 313년이니까 420년 동안에 낭랑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영향을 주죠. 420년간이나 있었으니까 위아래로 영향을 줄 거잖아요. 철기도 받아왔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도 우리가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일본 교과서는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교과서는 이제 최근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 제국 때 이게 한나라예요. 한나라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임나 일본부가 들어설 때를 제외하고 모두 싸그리 저 아래쪽까지. 이거는 지금 뭐 한나라라고 해서 중국이 하는 건 중국은 여기거든요. 북한 땅까지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거기는 일본 교과서는 정말 더 너무하죠. 다 이렇습니다. 다. 일본 교과서는 전부 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아래까지. 자, 보시면 또 다른 출판사죠. 자, 보면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조금 남겨놨죠. 이게 낭낭이라는 거예요. 낭낭. 거의 대부분 낭낭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지금 옛날 교과서가 아니고요. 2019년이면 지금도 쓰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전환. 예. 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 있죠. 뭐 이덕기 선생님 자주 하시는 말인데 들어봤나요? 삼국지의 위나라가 위초고잖아요. 위나라 조조의 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420년을 설정을 했잖아요. 420년 동안에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또 420년 동안 식민지는 있었는데 본토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나라가 사라졌어요. 한나라가 끝났잖아요. 한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럼 식민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식민지는 살아남아 있어요. 위나라로 바뀌었죠. 이 지역은 위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초거 중에서 그래도 한반도와 가까운 쪽이 위가 됐어요. 위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20년에서 265년간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나라의 식민지야지만이 420년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학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에 보면 일본 교과서에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틀어왔습니다. 교과서 전부 다르죠. 교과서를 보시면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거 최근에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전부 위나라예요. 위초고 중에서 삼국지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 지방 그 아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진출해 있는 이 상황.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구려가 있었을 때예요.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여기를 내줬다고. 여기를 이렇게 내줬다고. 말이 안 되죠. 고구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구려가 여기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합을 벌리고 있었던, 북경까지 경합을 벌리고 있던 이 시절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얼씨구 좋다. 이제 중국도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것을 표기한, 여기 있죠? 위나라가 여기까지 쑥 들어왔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따라가지고 뭐였냐면,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세금 47억을 들여 만든 동북아 역사지도에서는 위초고 221년에서 265년이라는 지도를 그렸을 때 위나라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경선은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경선이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사군 420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위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위나라의 어떤 식민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만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산하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라고 했더니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장구 쳐주는 이런 지도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일본 교과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사군을 이어서 200년 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신공왕후 9년에 326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쳐서 무릎을 꿇렸다. 이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공왕후 49년, 40년이 지나서 49년, 369년에 그때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먼저 격파하고 그 다음에 비자발, 남가라, 녹궁,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다 비정을 한 거죠. 여기다 위치를 시킨 거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열도에 원래 비정을 하고 위치를 시켜야 될 그런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가라, 탁순, 탁국, 비자발, 남가라, 다라, 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9년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관변학자, 식민사학자인 쓰다 소키치가 보니까 일본 서기하고 삼국 사기를 검토를 해보니까 삼국 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임나일본부라는 거죠. 임나일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그 얘기가 왜 삼국사기에는 없냐?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임나일본부설, 그게 신공항우가 점령을 한 그 기록이 왜 없냐 이거죠. 삼국사기에. 그래가지고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상대적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거 위조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가 있으면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삼국사기는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세마스 야스카스 신라는 상대 기록, 초기 기록이니까요. 18대 내무랑이 올 때까지 그거 다 가짜다. 22대까지 다 조작이다.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그리고 2만21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왜 내무랑이라고 하냐면 이때가 뭐냐면 신공항을 칠 때잖아요. 신라를 칠 때. 그때만 왕이 있고 그 이전은 다 조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키오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는 그럼 어떠냐? 신라 천년이라고 써놨잖아요. 신라 천년의 시민강자라고 써놨는데 모든 교수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해보니까 신라 초기 역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신라 거무식이 말 못하겠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 삐라로 본다. 북한 삐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삼국의 초기 역사는 내부랑까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사학을 지지한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보면 우리가 다 이걸 배웠습니다. 태고내라고 외웠다라고 어느 학자는 얘기하던데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부터 백제는 3세기 고위왕부터 그리고 신라에는 4세기의 내무랑부터가 실제적인 시작이 있다. 그 이전은 위조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건국이라면 다 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백제가 고위왕 때 왕위가 세습됐다. 그 이전도 다 찾아보시면 다 세습입니다. 그런데 왜 왕위가 뭐 아들 부자 세습이 여기부터 시작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종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르텔, 이 프레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것을 바꾼다는 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다 후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그 틀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은 한민족의 고대 국가 성립은 4세기가 되어야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4세기가 되어야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한 2600년 정도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보다 더 우리의 역사를 줄이는데 단군 신화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믿을 수가 없다 해서 4세기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우리 역사는 1600년이다. 이렇게 지금 줄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영국에 가면요, 그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관, 일본관이 있고 90년대 우리나라 독지가에 의해서 한국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한국관에 가면 연표가 있어요. 연표를 보면은 고조선도 없고 바꾸라고 하는 시정도 안 합니다. 고조선도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이 있는데 원시 삼국이다. 이게 원삼국이라서 고고학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김호령 박사가 만든 용어인데 원시 삼국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4세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의 고고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원시 삼국이 300년까지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백제 가야 신라가 성립되기 전 원삼국으로 왜곡하고 있다. 원삼국 그러니까 여기 보면 K-팝 좋아가지고 이제 영국인들 오잖아요. 유럽인들이 여기 옵니다. 대형 박물관 한 번씩 오죠. 한국관에 와서 그 설명란을 보고서 뭐냐면은 한국의 역사는 실질적인 역사는 AD 300년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이렇게 배워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봤습니다. 성산주의 박사, 성산주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 교과서 대책반에 있었거든요. 교육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일본이 어느 한 분이 제가 한국의 일본 역사 교과서 대책반 실무반장이라고 하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충격이
말로 할 수 없이 이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됐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일본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조작된 거나 봐라.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수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국사 교과서는 잘못되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가야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연대를 우리가 그 사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죠. 뭐 700년, 뭐 700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는 500년 되죠. AD 42년부터 562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죠. 명실상부한 삼국시대는 562년부터 660년까지 98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국시대로 해야 된다, 오국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들은 꼭 이렇게 나눕니다. 삼국과 가야. 삼국과 가야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물론 독립운동을 하던 역사가들이 사국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왜 가야를 빼놨느냐? 가야가 임나로 대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치를. 그래서 사국시대, 저 구역까지 합하면 오국시대로 해야 된다. 또는 열국시대로 해야 된다. 윤내영 교수님은 이제 열국시대로 해야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사국도 있고 구여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열국시대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왜 가야를 따로 떼놨냐? 가야의 위상을 격화시킨다. 가야는 이제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역사 교과서는 가야사를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고립되고 위축되고 쇠퇴한 쇠망사로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출판을 보니까 가야는 여러 소국이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라에 멸망하였다. 이 기술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 연맹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유사 가라 국기를 보면 김수왕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김수왕이 5명의 오가야의 군주를 임명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야는 연맹국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신라를 예로 들어보면 신라도 같잖아요. 신라에는 박혁거세가 육부촌장의 추대로 진하나왕이 되었다고 하여서 신라를 신라연맹국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가야만 그렇게 갈갈이 찢어놨나 이런 거죠. 그리고 가야의 건국을 부정한다. 김수로왕이 그런 어떤 군주가 되어서 오가야를 임명하던 그런 군주가 아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온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보면 후한건무 18년 이민년 서기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강국으로 고쳤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AD 42년에 가야 건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삼국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과서는 그래서 가야 건국을 연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기록하죠. 뭐 몇 년에 건국했다라는 기록하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건국 연도가 연표에 기록되어 있으나 가야는 아예 몇 년도 AD 42년에 건국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야는 뭐만 있습니까? 멸망만 있어요. 멸망. 금강가야 복속됐다. 대가야 멸망했다라고 해서 멸망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 42년에 건국하고 6년 뒤에 48년에 김수로왕과 허광국이 결혼하고 다 부정되고 있죠. 고대의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이 바로 이런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전에 그 가야의 박물관, 가야 유물을 갖고 있는 30여 개의 박물관이 전부 다 그 가야 유물을 줬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래서 28년 만에 오랜만에 28년 거의 30년 만에 가야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가야 특별전시 2019년에요. 그래서 가야 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뭐냐면은 파사석탑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허황국이 배에다 싣고 왔었던 그 파사석탑. 그거를 이렇게 김해에서 고유제까지 진행하면서 갖고 왔는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바닥에 이거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론으로 집중 포화를 합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김수로왕 그리고 허왕호 신화인데 그걸 신화라고 하는데 사실처럼 그려놨느냐라고 집중 포화를 하니까 박물관이 손들었죠.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바뀐 게 이겁니다. 땅바닥에다가 신화에서 역사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파사석탑이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김수로왕의 건국을 다룬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신화의 공간이다. 그리고 요 문을 넘어서면은 역사다. 여기서부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로왕과 허왕후는 신화라고 하는 것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파사석탑 전시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해서 바로 김수로왕의 건국 이야기는 모두 상상이며 허구라고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허왕옥이 실존 인물이다. 허왕옥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사실 기록이 많기 때문에요. 이걸 얘기하면은 김수로왕도 실존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김해 수로왕 비릉에 있는 비문의 허왕옥을 보주태우라고 칭했는데 족보에도 보주태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주가 어디냐? 사천선 안악천이라고 지금 검색하면 구글에도 검색해도 나오고 옛날에 사전에 있었죠. 그래서 오래전에 보주 땅에 여기 가보니까 뭐냐면 허씨 집성촌이 있고 10만 명의 허씨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주 땅의 암벽에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그 글이 있더라는 겁니다. 후한 초에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여기서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갖다 탁본을 해가지고 실었어요.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병모 고려대 명예 교수님께서 이걸 다 발굴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허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도에서 온 사람이 부산에서 거주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저 부산 사람입니다 안 하잖아요. 인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어 라고 이제 허왕후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여기로 왔다는 거죠. 여기가 출생지예요. 허왕후의 출생지는 안악천의 보주입니다. 그게 보주태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주된 이런 역사도 후한서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이주로 허씨들이 여기서 강제이주 당하고 반란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가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다 맥락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김병모 교수님이 발굴을 하고 정리를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중국 후한대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 서기 1세기 보주 땅의 소수민족 허씨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살았다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이주가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수로왕과 허왕옥은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사라지고 금관가야는 3세기에야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스다 소키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라 초기의 상대 기록에 보이는 왜곡 관계 이게 뭐냐면 신라가 가야하고 전쟁을 해요. 이때 전투를 합니다. 계속 전투하는 그 기록이 계속 나오거든요. 신라 초기에 가야 기록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고대사학계는 똑같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그와 관련된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에 보이는 기사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쓰면요, 자기들 스스로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이렇게 꼬아서 씁니다.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수로왕, 허왕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왕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허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가야의 개국연대는 3세기 후반으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었는데 가야까지 역사를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되냐면 3세기경에 김해가야가 중심이 되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는데 이걸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한다. 전기라고 하면 가야가 건국 때부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년이 사라졌어요. 가야의 여러 나라는 3세기에서 4세기 금관가야, 5세기, 6세기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체를 이루어 동맹을 유지하였다. 변환의 구야국에서 출발한 김해의 금관가야는 3세기 중반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전부 왜냐면 가야는 3세기 후반이든 3세기 중반이든 3세기에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박물관에도 어떻습니까?
3, 4세기에 이르러, 여기 나오죠. 3, 4세기에 이르러 변화는 가야로 성장합니다. 이 가야가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가야가 3, 4세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야가 500년 가야입니까? 아니죠. 200년 싹둑 또는 250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200년 가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200년 가야 보십시오. 이게 합천박물관인지 어디 박물관인지 4, 5세기 전반대에 낙동강 하류역의 금강곡을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 여기 3세기도 아니죠. 4, 5세기 전반기 이렇게 써놨어요. 전기가야. 그리고 5세기 후반부터 562년 대가야 멸망 때까지 후기가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냐면 2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야로서 200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가야 왕을 건국부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연대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는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왕의 연대표가 있잖아요. 모든 국사 교과서 모든입니다. 모든 전무해요. 가야 왕조 계보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왕조 계보도. 가야 왕조 계보도가 왜 없습니까? 삼국유사에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10명의 왕이 있어요. 수로왕, 거등왕, 그 다음에 마풍왕이 있어서 질지왕, 김지왕, 구형왕까지. 이 구형왕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났습니까? 김유신이 났잖아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라도 그냥 왕 계보도라고 이제 금강가야라도 넣어줘야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광편을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앞에는 살렸어요. 그리고 뒤에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 전시를 할 때 4대에서 10대 가야왕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연대표를 따로 썼어요. 연대표를 따로 썼는데 쭉 오잖아요. 가야 수로왕이 건국했고 누가 건국했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십풍왕이 즉위했다. 346년에 이십풍왕이 즉위했다라고까지 삼국유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십풍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위한 내용부터가 없습니다. 왜 없냐? 금강가야가 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왜가 들어와요? 369년 아까 보셨던 신공하고 49년조 일본석이죠. 서기. 일본석에 있는 내용을 보면 7국, 임단 7국이죠.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가 뭐냐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강가야 쳤다. 그래서 여기 다 쳐가지고 외의 땅을 만들었다. 임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금강가야에 아까 보셨던 이 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런 거 아니고 외교 사절단이야. 그 임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성격이 외교 사절단이야. 아니면은 교섭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교섭기관이나 외교 사절단 대사관이 들어오는데 왕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왕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건 뭐냐면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죠. 신공하고 49년조에 아까 보셨던 탁순의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벌 난가라 독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걸 다 여기다 비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야 고분군들을 전부 다 등재를 하는데 뭐냐면 그 등재 이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서기에 있는 국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처음 비정한 사람이 뭐냐면 세마스예요. 그대로 세마스의 비정 그대로가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마스가 우리나라 서울대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1949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임나 흥망사라고 해서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었다.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고대의 고토를 회복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 그렇죠. 앞으로도 한국이 우리 땅이었어. 독도 플러스 임나 일본부입니다. 일본은요 임나 일본부를 갖다가 부인한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 보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독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나 일본부에 대한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히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 기반이 임나 일본부다. 내가 이게 설정한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설정한 이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마스 야스카즈는 일제 폐망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원령 같은 경성제국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자서전에서 서울대 교수 김용석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369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뭐냐면 백제가 황제국이에요.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24년인데 황새 깃발을 사용하면서 고구려하고 막 싸우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항복하고 막 그 조공을 뭐 바치고 막 무릎 꿇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 존 카터 포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369년 백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있던 때라는 사실이다.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에 쳐들어가 고구려 고국권왕을 죽였다. 일본 사회는 이 당시 아주 미약한 집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녀 왕의 신공하고 그 다음에 그의 군사 한반도에 건너간 야신들이 막 속국을 건설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어떻게 신공하고가 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하냐 이거죠. 김해를 이제 이게 뒤 소개는 뭐냐면 남가라고 합니다. 창녕 비사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자발하고 틀린데 비자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 가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산 탁국이라고 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는 이걸 비정해 나가고 있다. 위치를 갖다가 고정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를 이어서 아까 보셨죠? 7개국을 갖다 정벌했다. 이어서 뭐냐면 서쪽으로 간다. 군대를 옮겨서 서쪽으로 가서 이네들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놨으니까 서쪽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든. 그래서 군대를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이 일어난 남쪽의 오랑캐 친미다래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근초고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가 여기를 갖다가 영토를 갖다가 회복해가지고 이거를 백제한테 가지세요 하고 줬다는 거예요. 아니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황제국을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근초고왕이 와서 지금 이후로 천년만년 영원토록 백제를 제후국으로 서번이라고 칭하며 봄, 가을로 일본 황실에 조공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강진에다가 이렇게 비정을 했는데 그런데 뭐냐 우리 교과서가 이걸 갖다가 꼼수처럼 집어넣은 게 뭐냐면 근초고왕 지도에 보면 이게 나왔잖아요. 근초고왕이 대외 확장도 해가지고 4세기에 백제가 가장 전성기다. 요서, 산둥 뭐 이렇게 쭉 이게 큐슈까지 이게 갔다라고 하면서 여기다 뭘 넣어놨냐면 마한합병이라고 해서 이게 화살표 보이시죠? 마한합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까지 마한이 멸망하지 않았고 여기 있었는데 이걸 합병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신공하고 최근까지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됐죠. 신공하고 369년 전에 보면 친미다래를 왜가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친미다래 이거를 갖다가 마한합병이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꼼수죠, 꼼수. 이게 이병도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가야사가 국정과제였잖아요. 100대 국정과제 하나에서 예산이 1조 2천억이 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1조 2천억이 들어가서 가야사를 인나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제는 가야사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가야사 중심에 그걸 극복하고 들고 일어나죠. 이 지역에서 전라도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마한사를 복원해야 됩니다. 마한사 복원을 다음 대선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마한사 복원을 국정과제를 해주세요. 이거를 갖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주나 뭐 이런 데서 마한사 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해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마한이냐 진짜 마한사 복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보셨던 강진 친미다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임나 사연이라고 해서요. 전라도 쪽에 들어가는 임나 6세기에 들어가는 임나 사연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마한사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마한사를 제대로 복원하면 좋은데 이 마한사라고 하는 것 속에 임나사가 있는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마한이지? 저도 의문을 품었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마한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나사를 부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이번에 가야 고분군이 전부 들어가면 유네스코에 되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알리는데 거기에 보면 기문대사라고 해서 일본석의 지명 국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명이 있거든요. 임나 7국, 임나 10국이라고 해서 그 지명이 한반도 남부에 확고하게 비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전부 다 지금은 기문이라는 하나 들어가는 대사 뭐 임나 사현이니 뭐 다른 것도 다 비정을 해야 돼요.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 한반도 남부에다가 덕지덕지 나는 우리 나주는 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유네스코의 등재 대상 유산이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합천, 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국내 문헌, 삼국유산은 한국사계에는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비화가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령은 일본석에는 가라라고 하고 김해는 남가라, 함안은 알라라고 합니다. 근데 함안 박물관을 가보시면 알라가 먼저 써있죠. 그리고 가로치고 아라가야라고 써있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 가면 소가야라고 하지만 고자국, 고차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녕 가면은 비화가야, 비자갈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 가면은 가라국이라고 하고, 남원 유곡리, 남원은 뭐냐면 김은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6세기에 임나 사현 주변에 김은국을 백제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가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김은국은 왜 영토였다가 백제에게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남원이 김은국이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남원 시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임나칠구,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석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역사다. 일본 열도의 역사를 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가 뭐냐면 일본에다가 비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열도에. 실제로는 대마도나 큐슈 등 일본 열도에 비정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 학계도 일본 학계도 곧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전기가야 동맹, 후기가야 동맹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전기는 3세기부터죠.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게 전기가야가 있었고, 후기가야 연맹이 있는데, 전기가야는 이게 금강가야 중심이었는데 대가야 중심으로 바뀐다. 이게 뭐냐면 금강가야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가야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야사 하면 가야사 전문가라고 하는 김태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700년 가야사. 이거 500년도 아니고 700년이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에 후기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인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후기 가야라고 써놓고서 후기 가야는 일본은 임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슬쩍 얘기해 놓는 겁니다. 후기 가야는 임나다. 우리 교과서에는 임나라는 용어를 쓰지는 못하니까 후기 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에 전기 가야 동맹이 있었다가 후기 임나도 가야 동맹이 있다. 후기 임나 동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가야사를 빙자해서 이렇게 임나사를 쓰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일본부 실태조사인데요. 이거 어디에서도 대한사람 외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거를 조사한 적이 없어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임나일본부는 공통적으로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만 안 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1970년대 이후 일본 역사학자들도 임나일본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임나일본부설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위가야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그거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공간은 똑같이 위정을 해놓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가야가 임나냐, 이 한반도에 가야를 임나라고 하고 여기다 비정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진짜 그러냐, 일본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가 사라졌냐. 국정대 이근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거, 학술대회에서 가야 문제라기보다 임나일본부 문제입니다. 아까 어제 발표자께서 임나일본부는 퇴색되었다,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논조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사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고대사의 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걸 바꾸게 되면 일본 역사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일본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일본 고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포기하는 순간 일본 고대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과서를 보면요, 가야를 임나로 전부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사한 게 뭐냐면은 오사카에 있는 대한사랑 일본 지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쭉 이런 교과서를,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겁니다. 이걸 갖다 놓고서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8종의 교과서 중 5종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야가 있나라고 조술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모든 일본사 B는 대동소이하게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유사죠. 약간 우익 교과서라고 합니다. 왜 금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고구려 왕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사죠.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일본 문교 출판 중학사에 임나, 가야가 임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야가 임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경서적 쭉 보시면은 가야 지역 해놓고 가로 열고 임나 이렇게 써놓고 가야 해놓고 가로 열고 임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경서적 보면은 가야하고 임나라고 써놨죠. 지도 속의 한반도에 전남, 경남 일대가 가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전라도까지 다 들어가죠. 영역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육봉사를 보면은 여기도 임나, 여기는 임나를 먼저 썼죠. 임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야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임나 시기다. 아예 임나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조선의 역사에는, 한국의 역사에는 임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나를 써놨다라고 육봉사 임나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육군의 기술된 내용을 보면 철자원을 찾아서 반도 남부와 교류하던 우리나라는 백제로부터 요청도 있어서 조선에 출병했다. 조선에 출병했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왜죠? 임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를 임나라고 아예 써버리고 임나에 대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런데 뭐 임나일본부를 포기했다? 일본 학계에서 포기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본 학계가 반영이 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자, 가야만 써놓고 임나라고 기술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가야만 써놨죠. 근데 여기는 또 임나라고 써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전부 다 이런 식. 그리고 이건 제가 산 건데 20만 권이 팔렸다는 일본사라는 책인데요. 오사카에서 샀는데 임나라고 써 있잖아요. 임나에서부터 여기를 공략한 다음에 가야, 백제, 뭐 대방도 공략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국 학계는 임나는 가야라고 한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똑같습니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정신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임나는 가야가 맞고 세이마스가 위치 비정한 그 도시들은 전부 다 임나에 그게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치를 했어. 우리 그들은 외교관에 불과해. 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나일본부서는 폐기되었다. 뭐 이런 많이 짤을 쓰잖아요. 입만 벌리면 그런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서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는 어디냐 그러면은 임나는 대마도다 이거죠. 임나. 자, 그러면은 신공항우가 9년에 이게 쳐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멸망시켰다, 뭐 복속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서기에는 임나의 위치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숭신천왕 65년조에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에 대해서 세 구절이 나와요. 임나라고 하는 것은 축자국에서 2000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 신라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축자국에서 2000여리,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 북쪽이 분명히 바다로 막혀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본 서기가 밝히는 임나의 3대 조건은 축자국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2000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어요. 계림의 서남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남쪽입니다. 예, 결국 이거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건 뭐냐면 대마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대마도라고 확고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거예요. 신공항우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벌했다는 건 뭐냐면 대마도를 정벌했다. 그럼 뭐냐면 대마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와 있었냐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아까 위초고에서 위나라 그걸 이렇게 했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라고 막힐 조자예요. 조자가 한자가 그걸 분명히 막히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이걸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북으로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여지를 줬다라는 거죠. 한반도 남부의
비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로서는 이렇게 번역을 오역을 해야 되겠나 이렇게 제가 쓴 건데요. 이렇게 오역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막힐 조자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이병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대마도를 사회 답사하고 그곳에서 임나 관련 지명을 찾았는데 임나와 관련된 지명이 대마도에 80여 개나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은 증정 대마도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나 지명에 대해서 지다유라는 지명은 고대 임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과 지다하라는 지명은 고대 임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지다유와 지다하가 대마도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다유는 시타루라고 있습니다. 시타루. 그 다음에 지다하는 시타카라고 있는 거죠. 시타루와 시타카가 대마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임나국에 시타루가 있었다. 고대의 임나국에는 시타카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있었다.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임나국이라는 거예요. 임나는 대마도라는 거죠. 예,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뭐냐면은 일본서기 개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혁자라고 하는 사람이 목혁자가 처음 임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였다. 저 멀리 일기로부터 목혁자가 건너왔네. 저 멀리 일기국, 이기섬이에요. 일기국에서부터 목혁자가 건너왔네. 그럼 건너오면 어디입니까? 대마도죠. 그러니까 이게 대마도가 임나라고 하는 것이 일본서기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임나는 대마 전칭이야.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나는 원래 대마도의 서북 쪽에 있었어요. 조그만 소국이었는데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하여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었으며 다스리는 곳을 북미성이라고 했다. 뒤에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그러니까 서북 쪽에 조그만 임나가 있었는데 전체 대마도를 임나가 통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눠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외인이 산 곳이 아니다. 원래는 사만이 다스리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만. 그 사만이 뭐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마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임나를 나누어서 삼가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삼가라는 뭐냐? 신라가 다스리던 신라 세력이 다스리던 좌우가라가 있고 고구려가 다스리던 인이가라가 있고 백제가 다스리던 개지가라가 있다. 뭐 일본으로 넘어갈 때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겠죠. 신라에 온 사람들은 좌우가라를 통해서 일본 열도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대마도를 셋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만으로 나뉘었다. 사만 사람들이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백일사에 나오는데 좌호, 인이, 개지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좌호, 인이, 개지 나오잖아요. 좌호도 지금 다 쓰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좌호미, 좌호쌀 있잖아요. 좌호, 우체국, 그리고 인이 정거장이 있죠. 인이가 다 있어요. 인이 지역이 있습니다. 인이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개지, 개지가 있죠. 좌호, 인이, 개지 다 있는 겁니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명도 다 있고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쓰던 지명이냐 이것만 확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1000년 이상 지난 계속 쓰던 지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헌적으로 보자 이거죠. 문헌적으로 10세기. 자 1000년 전에 문헌이 있습니다. 10세기의 사전 화명유취초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일본 헤이안 시대 중기에 저술된 사전이다. 이 사전 10세기 문헌에 대마도의 지명 개지와 좌호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0세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의 사전에 개지, 좌호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인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지, 좌호, 인이가 오래된 지명이라는 것에 문헌적 근거 1000년 전에 사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밝혀진 거거든요.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개지, 좌호, 인이가라로 삼가라로 삼한으로 나뉘어서 다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죠?
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거는 뭐냐면 신공항우가 9년주에서 구글백제 신라를 갖다가 이렇게 뭐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대마도를 정벌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if를 다는 거죠. 그래도 한반도 남부까지 오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40년 뒤에 신공항우 49년 369년에 이때가 근초고왕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쳤다. 7개국. 이건 어디 있는 거냐?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우주에 있는 겁니다. 대마도에 있다는 설도 있고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큐슈에 보면 지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요,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다 고구려백제 신라가 나누어서 다스린 거다라는 거죠. 나누어서 다스렸던 곳이다라고. 큐슈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기대 교수님은 큐슈학이라는 걸 만들자. 우리가 만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주를. 그러니까 큐슈를 우리의 어떤 그거로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압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안춘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 출토된 외계 유적 유물을 보면 56개에 불과하다. 근데 이 56개를 가지고서 일본계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임나일본부의 근거야.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6개. 근데 일본 내에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455개나 된다. 한국계 유물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금 외계 유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금강가야 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보면 귀걸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보고 왔던 그런 거죠. 왕관 같은 거,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본 열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정이죠. 철덩어리입니다. 철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다 수출돼가지고인지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야계 유물이죠. 대가야산의 문물 분포라고 합니다. 대가야산 문물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몇 개 나오는 외계 유물 가지고서 임나일본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이걸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야산 문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박물관 가면 귀걸이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어떤 무기류라든지 관이라든지 금동관이라든지 금동신발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많잖아요. 일본 열도에서 구주로 진출했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가. 그 뒤를 이어서 뭐 백제도 들어오고 신라도 들어오고 고구려도 들어오는 거죠. 가야는 이걸 보면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슈의 지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야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가야로 가야 된다. 초기에. 가야 넘어가잖아요. 여기만 있었겠어요? 여기서 진출하면 대마도죠. 대마도 진출해서 내려오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유물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물이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처음 진출할 때 보면 여기도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가라라고 쓰죠. 가야라고 씁니다. 가야 지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라치라고 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강이 있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가라치, 나가사키, 구마모토도 큐슈의 중심지들 하나같이 배를 타고 가라국에서 출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평야에 자리 잡은 거주지였다라고 합니다. 가야 배들이잖아요. 가야 배들이 일본에서 나오죠. 일본도 똑같은 배 모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와카야마현 오타니, 뭐 합천에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말 가리개, 그러죠. 뭐 이런 거 고령지산동 똑같이 나와요. 교토에서 나오고, 그다음 김해 대성동, 일본 열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미늘새가 나오죠. 하만에서 일본 열도에서 미늘새가 나오고, 그리고 금동관, 은동관이 나오고. 잘 보시면은 국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탄무사 국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각배죠. 각배. 국방 유목민족에만 나오는 각배.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있죠. 이게 한의화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흑토기 인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같아요. 가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녕에서 출토된 가야 금관이죠. 가야 금관입니다. 가야 금관하고 똑같은 걸 쓰고 있죠. 한의화라고 해서 일본에서 출토되는 흑 인형입니다. 인형인데요. 똑같이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경남 양산에서 출토된이라고 써 있는 톱니무늬의 그 왕관입니다. 톱니무늬 왕관을 쓰고 있죠. 일본 열도에서 한의화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에 이렇게 가야 갑옷 투구가 있는데 이렇게 다 똑같은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공통된 게 뭡니까? 환두대도. 고리형의 환두대도잖아요. 이거 보면 환두대도를 찾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본 한의와 인형이고요. 여기 보면 합천에 있는 뭐 용봉 문양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이게 합천에 가면 상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게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일본에 뭐 시가현, 구슈잖아요. 큐슈잖아요. 큐슈. 그리고 고령에서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가야는 이렇게 일본에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야는 이런 겁니다. 가야를 이렇게 봐야 가야가 인식이 되고 임나 여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에 여기 가면요. 한국악이라고 해요.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근데 읽는 것은 뭐라고 있냐면 가락국이라고 읽어요. 가락국산이다. 한을 갖다 가락이라고 읽거든요. 가락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악 가라를 명치우신 때 이것을 바꾸려고 했으나 개명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여기 한국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여기 왜 한국산이 있냐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오사카에 있는 건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원래 한국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같은 가라쿠니 신사라고 이제 읽는 거는 가라쿠으로 읽는데 이걸 똑같은 발음의 신국으로 매우 신자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죠. 여기 신국 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한국악 이거죠. 가라쿠니 납기. 여기는 고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가락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가락국 사람들이 유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락국을 보고 싶다. 가락국이 보이는구나. 여기 정상에 올라가니까 저 가야가 보이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을 보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가락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락국이 있었다. 1915년 6월 29일에 일제는 김해김씨 족보 발행을 금지시킵니다. 왜 족보를 발행을 금지시키냐? 김수랑과 허왕우가 10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두 번째 이제 거등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허씨가 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허씨가 돼요. 나머지 7아들은 우리는 어찌합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물론 이제 불교 이제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족보에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7왕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것이 일본 창세신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 창세신화에 보면은 삼종신기를 가지고서 고천원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카치오봉으로 해가지고 구시후르다케 구지봉으로 내려왔다. 구지봉신화 가야신화잖아요. 가야신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일의 천성 강림신화를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다. 이 니니기 노비고토 신화라고 하는 창세신화가 일본의 창세신화가 가야 건국신화와 고조선 건국신화를 갖다 혼합해 놨습니다.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지 후르다케라고 하는 구지마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가야 건국신화의 구지봉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7아들이 세운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일본은 구마모성 여기에 보면 7아들이 세운 나라 이것도 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세웠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7아들이 세운 나라가 가락국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락국. 그래서 이제 가야 한단고기 콘서트를 보시면은 이 가야의 정체, 가야와 옛날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라국, 그 근방에 다라국이 있는데요. 자, 다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합천이 다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다라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신공화국 49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과연 이 합천이 다라냐 이거죠. 이 7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6세기에도 보면 다라는 나와요. 이 7국에도 나오고 나중에 10국에도 보면은 가라국, 알라국, 다라국이라고 해서 7국과 10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라입니다. 다라. 이걸 처음으로 합천으로 비정한 사람 누구냐? 아까 봤던 세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임나 항망사를 쓰면서 다라는 뭐냐면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이거를 처음으로 비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라국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라국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라국이 임나 7국이니까 7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맞는 게 아니다. 그럼 나머지 6국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머지 6국 중에서
대가야가 가라다. 여기 금강가야는 남가라다.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아라가야는 알라다. 그리고 비화가야는 비자발이다. 그리고 임나 19개는 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다 비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다라국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김은국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그 합천은 다라국을 인정한 게 한 30년 됐어요. 20몇 년 됐는데, 그래서 박물관 가면 전부 다 다라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라국이라고 하고,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에는 안 써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전시를 할 때는 다라국, 비사벌국, 기문대사라고 해서 일본석의 지명들을 다 써놨죠. 일본석에 나온 다라국이 합천이면 임나일보고서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라국이 합천이면 나머지를 다라국이 합천이면 위아래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비정을 한 게 맞는 게 된다. 한반도 남부에 여기저기 비정한 게 맞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라국은 합천이 아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다라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라는 합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곳에 다라가 일본석이 임나시국의 다라와 표기상을 같다고 하여 일본석의 다라국을 이곳에 비정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동계 지명이 널리 분포하여 두 곳의 표기가 우연히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다라고 이제 합천 쌍책면에 다랄이라고 하는 그 지명 하나 때문에 여기가 다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라라는 지명이 일본에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죠. 옥전리 부분의 다라 지명은 고대 왕생명의 자치로서 일본 서기의 임나시국의 다라와 표기상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라 이외의 것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만일에 일본 서기의 다라를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시국 중 두 국이 전부 남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재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다라국으로 비정을 합천의 쌍책면 다라리를 다라국으로 비정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 육가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서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라국의 위치가 어디냐? 이 다라가 그러면은 대마도에도 다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열도에도 다라 지명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간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신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는 큐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이다. 일대에 비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계와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 큐슈의 아리아케 우측에는 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지명을 다 다라라고 읽어요. 여러 가지로 음차하는 점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건 남창희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가 아리아케 연안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라 지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잘 볼까요? 여기를 보면 사가현인데요. 다라산의 동쪽 기슭에 다라라고 다라촌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라산이 있죠. 다라조라고 있습니다. 다라조가 있고 여기도 다라가 있어요. 여기도 뭐 다라중학교라고 해가지고 다라 지명이 여기저기에 다라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라아, 대자다라, 다라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 이게 다라악이에요. 다라. 굉장히 높은 산인데 우리가 가야산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야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라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라국 사람들이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라국의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태백일사를 보면 고구려의 개국공신 협보가 다라국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개국공신은 주몽과 함께 나라를 열었죠. 그게 오이마리 협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몽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이마리 협보죠. 오이마리 협보인데 그 주몽에 나온 협보가 일본에 세운 나라를 다파나국이라고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몽이 지나서 유리왕이 됐어요. 유리왕이 사냥만 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뭐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사냥만 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간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분노를 한 거예요. 유리왕이 분노를 합니다. 매우 화가 나서 협보의 관직을 파하고 관원들을 맡아보게 하였다. 협보가 분하여 남한으로 가버렸다. 이 삼국사기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협보가 분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은 태백일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에 협보가 남한으로 달아나 이어서 나오죠. 협보가 남한으로 달아나 마한산에 의거하고 있을 때 따라와 사는 자가 수백여 가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나서 그때 혁보가 장차 변란이 있을 줄 알고 무리를 꿰어서 해수를 따라 내려와 어디로 가냐면 구야 한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해의 북쪽 연안, 가라해가 어디냐면은 큐슈입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다가 아소산, 일본의 아소산이죠. 큐슈에 보면 아소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변진 구야국의 사람들이 먼저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 구야국이 있잖아요. 구야 한국이 있어요. 여기도 살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동시에 뭐냐면 가야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혁보가 해포를 거쳐 몰래 항해하여 곧장 구야 한국으로 이르니,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남한으로 내려왔다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다시 내려와서 구야 한국에 이르니 가라해의 북쪽 해안에, 여기 가라해잖아요. 가야의 해라는 거예요. 가야 바다다. 이미 와가지고 가야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소산 근처에다가 아소산을 옮겨 살았는데 다파라국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파라국. 삼국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석탈해가 이제 박혁거세 석탈해 이제 박석김 씨 얘기할 때 석탈해가 나오잖아요. 석탈해가 본시 다파나국의 출신이다. 근데 다파나국은 어디에 있냐면 외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으로 나오고 태백일사엔 다파라국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파라국이라는 겁니다. 다파라국. 다파라국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아소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파라를 뭐라고 하냐면 일명 다라한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라국이라는 거예요. 이 다라국의 시조가 바로 혁보다. 이곳 사람들은 홀본에서 고구려죠. 고구려 홀본에서 이주해 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으니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니 고구려 열제 통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열제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다파라국이 다라한국인데 이 다라한국이 바로 다라국이라는 거예요. 다라국은 어디 있었냐? 아소산 근처에 있었죠. 아소산 큐슈의 아소산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다라국의 이웃나라가 뭐냐면 알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국은 알라국과 서로 이웃하여 성씨도 같았고 옛날에는 이곳에 구마소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큐슈 구마모토 성이 바로 여기다라고 해서 다라국 알라국 핵심적으로 임나 7국 10국이라고 하는 다라국 알라국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만의 아라가야는 아라가야고요. 알라가 아니라는 거죠. 알라는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국과 알라국이 서로 이웃하고 성씨도 같았다. 여기 보면은 임나 10국이라고 나중에 이제 10국이 생기거든요. 대마도의 임나 플러스 해가지고 큐슈까지 임나가 10국이 되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뭐냐면 이 10국들이 전부 다 대마도와 큐슈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는 원래 홀본 사람인데 북쪽에 아소산이 있다. 그러니까 아소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알라가 있었다는 거죠.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큐슈에 있었던 알라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졸본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어서 고구려와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광개토 태왕 비문에 보면 일본을 정벌을 합니다. 거기에서 막 광개토 태왕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을 갖다가 막 지워버리잖아요. 그 지워버린 것이 뭐냐면은 일본 열도 정벌이라는 거예요. 대마도를 정벌하고 큐슈를 정벌하러 이렇게 큐슈를 정벌하러 오는데 친고구려계인 알라 사람들이 수비와 치안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광개토 태왕 비문에 3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비문을 탁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알라인 수병, 알라인 수병, 알라인 수병. 알라인이 지키는 병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광개토 태왕께서 일본 열도를 정복하고 알라인으로 수병을 맡긴다. 군사를 주둔하여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3차례가 나오는데 대마도를 이렇게 항복시키고 알라인으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큐슈 쪽을 함락을 시키고 알라인으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광개토 태왕 비문에서 지워져 있으니까 알라인이 어딨냐면 지금에 있는 하만에서 광개토 태왕이 내려오니까 지켰다. 해석을 잘 못해요. 이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큐슈에 있던 알라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졸본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라서 고구려의 교류가 있어서 이렇게 수비와 치안을 맡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존의 강단 사학자들은 알라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하만이라고 하거나 또는 신라인이나 또는 임나가라 술라병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광개토 태왕 비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라 신사가 있어요. 일본에. 알라 신사가 있습니다. 알라가 일본에 있다는 거죠. 어디로 옮겼든 간에 알라 신사가 여기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알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신사가 여기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큐슈를 비롯한 일본 열도의 신라인 혹은 친신라계 세력의 집단 거주 식민지가 흘러넘친다. 큐슈에도 신라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면 알라의 위치 비정은 새로운 탐구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탐구라고 하는 건 한반도 남부에 알라가 아니라 큐슈에 알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남창희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서기의 지명을 앞에다 세우고 가로 열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라가야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알라국, 그리고 알라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라가야라고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알라국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바라국을 인정하고 알라국을 인정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본서기 국명은 바라국 김문국이니까 이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일본서기 지명을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네스코의 등재 유산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라국 김문국이 들어가면 결국에 뭐냐면 임나 7국, 임나 19국의 위치를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 임나 사현, 주변에 있었던 문헌으로 봤을 때 임나 사현도 한반도 남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천가야는 대가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공하고 49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화가야 여기 옆에 있잖아요. 비화가야 이렇게 씁니다. 비화가야, 비자, 삼국사기는 비자화, 비사헐, 그리고 하만의 비사헐, 진흥왕 승수비의 비자벌, 벌은 나오죠. 벌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본서기는 발이죠. 발. 그리고 이게 중국에는 없는 한자예요. 우리 고유의 한자인지 모르지만 비자발이라고 합니다. 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발은 뭐냐? 이거 태백일사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자발은 변진 비사벌 사람들이 창녕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비정으로는. 창녕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새로 세운 거다. 우리가 이제 영국의 요쿠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 게 뉴욕이잖아요. 같은 지명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처럼 비사벌 사람들이 창녕에 있는 비사벌 사람들이 내려가서 큐슈에 세운 게 비자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서기의 비자발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는 게 비자발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자는 다르다는 거죠. 비자발은. 그래서 비사벌은 여기고요. 비자가야가 바로 창녕입니다. 그런데 비자발은 여기다. 큐슈다. 큐슈섬의 서북쪽이면 지금의 사세보와 나카사키 지역이다. 여기가 비자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국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7국은 여기 있었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육가야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 이 7국이라고 하는 시공항우가 정벌했다 또는 정벌을 시도했던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큐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봐야 된다. 비사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문들 보면 나오거든요. 뭐 5세기 중엽 이후에야 등장하는데 여기 비자벌이 왜 등장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비화가의 역사, 비화가인데 창녕 고분을 덮고 있는 덮개석이 한번 나왔죠. 이런 거나 좀 찾지라는 생각에서 창녕 고분을 덮고 있는 7개의 판석이 있습니다. 창녕 교동과 송현성 고분군의 뚜껑돌인데요. 똑같은 게 어딨냐면 야마구치현에 보면은 고인돌 7개가 이렇게 있어요. 북극성이 있는 정북 방향으로 석가묘가 나란히 되어 있는 점이 주목받는데 그중 하나는 7개의 개석, 덮개돌을 도적으로 사용해 북두칠성에 대한 숭배의식을 나타내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왜 7개의 덮개돌이 있는지를 해석을 못하죠. 근데 이게 야마구치현에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계성 이런 거나 좀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창녕과 야마구치의 같은 형태의 유적이 나오는 것은 우연일까? 근데 주목 보면은 칠성 이런 덮개돌은 대마도에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뭔가 영향, 칠성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고대의 주요 항로를 통해서 북두칠성 신앙이 넘어갔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녕에는 칠성 고인돌이 있어요. 아까 칠성 고인돌인데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6개는 일본이 다 뭐에 쓰였는지 모르지만 6개를 다 없애버렸죠. 창녕군에 칠성 고인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인돌이 왜 산 위에 있을까? 엄청나게 큰 게요.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와고 할머니가 떨어뜨렸다는 뭐 전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7개가 여기 하나가 남아 있죠. 나머지가 근데 7개가 아니라 9개라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2개 보이지 않는 별이 있어서 북두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개가 있더라. 9개 있는 위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일제가 이런 걸 칠성 이런 걸 말살을 해버렸죠. 뭐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녕군에 칠성 고인돌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덕계돌은 칠성 문화다. 그 칠성 문화는 그대로 아까 야마구치 아닌가 그대로 보인다.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살펴봐라. 그런 걸 연구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삼신칠성이나 이런 사상이나 철학을 연구해야 될 때인데 지금 임나일보부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2022년이면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막바지 단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일본석에 나와 있는 분명히 있다. 다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석에 나오는 김웅국이 있는데 이 다라국은 7국과 인나 10국에 걸리는 지명이기 때문에 다라국을 인정하게 되면 7국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한반도 남부에서 7국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걸 다 쓰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학계는 이걸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알라를 우선시하고 가로 열고 알아가야 쓴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도 고자국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쓰고 우리가 왜 소가하냐 고자국이라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그거를 먼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하지 삼국유사는 저 고려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까 보셨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냐면은 비슷하게 이게 있는 걸 그냥 이렇게 가고 다라국과 김웅국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일본 서기에 임나일보부에 인정하게 해버리는 이런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이후에도 마한사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김시민 장군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김시민 장군이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무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성안으로 들여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함께 준비하는 과정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서 왜군 2만 명 3만 명에서 우리를 지켜나갔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시민이잖아요. 시민. 동일하지만 어음이 비슷하지만 지금은 시민사학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학. 시민들이 교수가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붓대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걸 갖다가 시민들이 막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공부하고 검색하고 하면은 지금 학자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우리 역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한사랑의 또 회원이 되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 역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박찬하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의미 나시는 것이 있다면 박찬하 교육위원님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명함이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를 빼놨는데요. 지금 남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시에 김웅국 용어를 삭제하고 등재하라.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운동 한 달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시민들이 이렇게 김웅국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반대하면서 등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나일본부가 확고히 고정화되는 것, 그것은 진짜 우리가 임진왜란, 정묘대란 해가지고 그때 침략을 받았을 때도 막아냈는데 이제 임나일본부 우리가 한반도 남부가 속국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김웅국이 등재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이게 이겁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도 이제 질문하니까 학자나 교수들도 당혹해서 도망가 버리는. 실제로 그랬어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은 더 이 역사를 지킬 수 있다. 역사 왕국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